정신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신과에 대해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하지만 정신과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추상적인 사항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뭔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책에 다 쓰여져 있는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정신과는 실전입니다. 실전 속에서 환자들과 같이 환자들이 양치를 안 하면 양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환자가 옷이 더럽혀지면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되든지, 안 그러면 갈아입혀 달라고 하든지, 자기 물건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부터 어떤 아주 심한 사람은 대소변도 못 가리기도 하고, 그런 환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런 환자들이 뚜렷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고 뭔가 자기 주장을 할 것이 있으면 주장을 하고, 이것이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가 일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온라인으로는 상담을 잘 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좀 온라인으로 적어준 말만으로서 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한 차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그 질문 두 번째를 받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완성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코다이나믹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속 깊은 얘기를 많은 부분을 해야지만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두 번으로서만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일단 두 번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딱 어떤 면에서 얘기를 듣고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거의 맞다, 거의 100%라고 생각할 때만 우리가 그걸 설명을 합니다. 뭔가를 갖다 얘기할 때, 당신의 이런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렇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을 때, 이 얘기는 이제는 결론이 되었고, 이 정도는 얘기는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할 때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입니다. 온라인 상담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여성이고, 이분은 10년 전 어떤 스트레스로, 이거는 조금 이제 적어놓은 글에 대해서 다 읽기는 길어서 조금은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본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은 했는데, 한번 조금 죄송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이 한순간 멈춰버렸어요. 10년 전에 어떤 스트레스가 나한테 위가 팍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위장장애가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15kg 정도 갑자기 빠지고, 소화력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골골골 할 거고, 그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이제 엄마가 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딸 이러면서 했는데, 첫 마디가 남편을 원망하더랍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들고 가서 보름 동안 입원을 시켰대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서 정신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서 치료되기도 하고, 또 딴 생각을 가지니까 또 치료를 좀 빠졌겠죠. 그러다가 좀 악화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종교나 기치료나 빙의, 척추치료, 정렬, 마사지, 무병, 스님이 신제자가 되라,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과에 옵니다.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대여섯 가지 치료를 하고 와요. 기치료,
그리고 굿, 한방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테마사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의 전문가가 그 상황이 이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탓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데에서 전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정신과를 갑니다. 근데 정신과에 두 번째 간 게 볼 때는 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돌아가신 아버지 정도 연세의 할아버지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걸 보면 이 환자가 아버지에 대한 포지티브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포지티브가 그 선생님을 봤을 때 포지티브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 조금 더 잘 먹혀 들어가게 되고 좀 더 오랫동안 라포 형성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아직도 교통사고 다니는 건 불안하고, 그러다가 9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전 큰아이가 과민성 대장으로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작은 아이는 불안 때문에 강박증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찌할 바 없으니까 거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죽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자기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남편을 꼭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이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환자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포자기를 하지 않고 뭔가를 이걸 이겨내기를 위한 한 가닥의 자기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장점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에서 가장 지탱되는 가장 큰 자기 자신의 자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상황에서만 보고 제가 정신분석적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동안 자신의 장점인 열심히 사는 성격으로 생활을 해오다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지 10년 전 그 사건으로 증상이 발병을 합니다. 그 촉발인자가 10년 전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 상황으로서 증상이 발현되고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최선껏 증상치료를 위해 노력을 해보지만 안 되어서 다시 정신과에 요청을 합니다. 약물작용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지만 정신과라는 이미지 때문에 또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안정적으로 있다가 또 그걸 끊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감정들이 집에서 엄마가 감정이 불안정한데 어디에서 집의 감정이 안정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들도 아프고 뭔가 힘을 얻을 곳이 없어 겨우 남편 그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힘,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남편분만 의지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거는 또한 볼 때는 남편에 의지하는 상황은 아버지에 대한 전이 감정을 느끼는 정신의사 선생님과 치료를 해나가면서 이전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신과적인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전이 감정이 생겨야 되고 이 전이 감정이 생긴 사람이 이 전이 감정을 잘 치유를 해줘야지만 완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이 감정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아버지한테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남편에게도 조금 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모의 다툼으로 어렸을 때 기억을 제가 물어봤어요. 두 번째 상황에서 부모의 다툼이 어린 시절 아픈 상처였다. 그래서 이 당시 불안을 어떻게 위로받았는지가 참 관건이라고 세 번째 질문은 주지 못했습니다. 중2 때 3살 위 오빠가 사망을 합니다. 이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이전에도 불안했는데 불안과 연관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오빠 사망 후에 어머니는 큰오빠에 더욱더 집착하고 환자분은 무관심 속에 스스로 상황 대처를 하면서 자율성을 키워나갑니다. 이것 또한 쫓겨났죠. 무관심하게. 이별이라 하는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동안 자라면서 자기 자율성적으로 뭔가 독립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나가겠다 하는 이 사람의 자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 장점을 많이 키워줘야 됩니다. 엄마에 대한 생각과 연결될 때마다 부정적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밀려 올라오며 불안과 무기력, 여러 신체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성격을 물어봤어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4차원 세계이고 자기는 집착과 완벽주의가 많다. 대인관계는 어떠냐? 사귀기 힘들지만 깊이 사귀고 하면 연연을 하게 되고 여러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나는 뛰어나지가 않아요. 이 사항을 보면 불안은 지속되어 있고 강박성향으로 성격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자율성으로 성장하고 지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 어렸을 때의 상처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로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아직까지 자신감을 충분히 막 표현을 하고 자기 PR을 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2010년에 주된 촉발은 앞에 그랬죠. 2010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위가 막혔다고. 그 사건의 원인이 이겁니다. 2010년에 주된 촉발인자는 엄마가 인대 부상으로 입원을 하고 환자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순간에 전화를 받고 끊는 순간에 위경련이 납니다. 그때부터 위장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증상이 발현되고 그 이후에 여러 대정요법과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이에 대해서 태도에서 엄마가 과거 자신에게 해온 모습까지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불안정한 모습은 보이고 있고 남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자의 아버지와 비슷한 면을 보입니다. 뭔가 사항을 잘 인지는 하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옆에서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주기는 하지만 환자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좀 더 아버지의 성향이라든지 그걸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되겠지만 남편이 엄마가 와서 남편에 대한 원망을 했을 때 남편이 얘기한 것이라든지 자기는 소극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했다든지 아버지는 엄마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혼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파워를 행사 못하고 옆에서 방관자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좀 이런 면들이 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반복된 이별의 헤어짐에 대한 아픔들이 있어서 불안정한 마음이 불안과 공황장애로 발전되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전이 감정을 느끼는 연세 있으신 정신과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나 궁극적으로는 정신치료를 해야 되고 정신치료로서 이러한 전이 감정을 잘 풀어나가면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 감정은 제가 볼 때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가장 치료해야 될 아주 원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먹는 약입니다. 아미트릴린을 드시고 계시고 로라반, 크로나제팜, 프로프라놀 이걸 먹고 있습니다. 아미트릴린은 사망계 항우울제로서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재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은 시냅스에서 작용을 더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시냅스에서 작용을 더 하도록 만들어준다. 로라제팜과 크로나제팜은 우리 항불안제의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입니다. 이는 뇌의 가바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가바를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했죠? 가바를 활성화시키면 가바가 가 있는 곳에 신경을 억제를 한다. 불안이 가 있는 곳에 억제를 해서 불안을 낮춰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프라놀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프라놀은 이것은 내과약입니다. 내과약인데 고혈압 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10ml에서 40ml짜리를 씁니다. 이 고혈압 프로프라놀이 인데놀과 테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데놀이 고혈압 작용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160mg 정도 복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이 약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손떨림, 불안, 그리고 두통,
편두통에 있을 때 이것을 씀으로써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프로프라놀을 보면 에피네프린과 노아에피네프린의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베타1 리셉터에 작용하는 것을 차단을 시켜서 심근 수축력을 줄이고 심장 박동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막 심장이 뛰니까 프로프라놀을 주면 여기에 작용해서 이것을 차단을 해서 이걸 덜 뛰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약제를 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제가 정신과적으로 보는 측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